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중입니다. 인생관리 전문가 김윤성 씨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숭이여대 비서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시니어 부부를 위한 생활 설명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저의 지식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 자기소개를 잠깐 해야 오늘 강의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성적표를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2년 전부터 숭이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품 브랜드 C 브랜드의 한국 법인에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CFO로 재무 담당 최고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아주 주요 그룹 3대 그룹 중에 하나죠. S그룹의 미주 지사에도 있었고요. 한 10년 정도.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무려 3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에 공단이 한 번도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 아내 때문에, 모든 게 제 아내 때문에 이런 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공부도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전혀 안 가시겠지만 저는 공군장교를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갈 의향이 있지만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리고 저희 취미나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장기 계획을 세우시죠? 인생 장기 계획 세우죠. 저는 매년 세웁니다. 매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자산 관리. 그래서 부동산을 얻다가 더 살까? 어디를 세를 줘서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까? 이렇게 또 자동차는 어떤 걸 살까? 냉장고가 요새 양무정이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력 관리. 저도 이제 여러 번 커리어를 바꿨는데, 경력을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에 있지만요. 이제 그전에는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이 대학을 마치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야, 너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대학 끝나고 집에 있지 그러느냐. 근데 제 인생 철학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일한다. 아내와 일정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게 제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체형이 괜찮죠? 네. 제 연식에 비해서 체형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관리도 하고 이런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가정 관리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까,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까, 부모님은 어떻게 공양을 할까, 친척 친지들하고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제 그런 게 제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젊은 세대, 영 제너레이션에 대한 저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좋은 시간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실 TV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오늘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떠오는 것 같진 않죠? 네. 제가 봐도 별로 떠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인생 장기 계획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자녀들 출가 보내고 은퇴를 하면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큰 시간이 가지 않으면은 대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은퇴한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오래 살거든요. 근데 그쪽을 계획을 안 하고 사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삶을 오래 사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경력 관리도 중요하고 자산 관리도 중요한데
이 모든 그 인생의 관리에 가장 중심에 가정 관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야, 사내놈이 무슨 뭐 가정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천만의 말씀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아는 걸 공유하고 또 같이 느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실버라고 저도 이제 뉴실버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대개 그 생년이 이 정도가 되십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세요? 1953년부터 64년생 사이세요? 저는 굉장히 이쪽 안쪽에 있어요. 53년 쪽에 가깝게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예전에 실버하고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보다 가난해질 수 있는 또 가난한 세대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굉장히 자주 연락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때문에? 예, 주기적인 돈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움 때문에 양육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하여간 부모가 계속 필요해요. 전에는 대개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하면 그만이었잖아요. 빠이빠이 그러면 그 다음엔 근데 지금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손잡고 엄마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나보다 돈이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들도 저희들도 우리 둘이 살아야 될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있어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우리가 죽고 싶어도 의사들이 그냥 안 둬요. 계속 살려놓고 계속 뭐 여러 가지 그 보장 제도가 여러분들을 돌아가시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20년, 30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정처 없이 살다 보니 이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녀가 우선이었어요. 야, 나는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니들 둘만 잘 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살아야죠. 자식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생활에 우선순위가 아내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우선인 거를 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였다가 제가 오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전에는 엄마나 아빠가 검소하고 소박했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거 G.O.D 노래에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요새는 탕수육 팔보채까지도 좋아하세요. 짜장면은 너나 시켜 먹어라 이렇게 그죠?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세대예요. 아빠들도 이렇게 슬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인생을 앞으로 즐기려면 가장 큰 워딩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work-life balance라고 일하고 삶하고 균형을 맞춰요. 일하고 삶하고. 일에만 미쳐 있거나 또 이 노는 거에만 미쳐 있거나 그러면 곤란하죠. 서로 밸런싱을 해야죠.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영학의 그루입니다. 찰스 핸디라는 사람은 삶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그러니까 구성을 일이 한 반, 150일, 공부를 한 100일, 가정이나 휴일이나 여가의 90일, 자원봉사의 25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최적한 밸런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일, 운동, 명상, 휴식 이거를 잘 균형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간을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나 이쪽 실버 세대가 보면은 노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놀아야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한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또 요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역시 이 워라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일과 삶의 균형이죠. 그래서 저희 때는 저희 옛날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연식이 좀 돼서 80년대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저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오늘 우리 집 이사 가는데 금년에 3번째야 벌써. 어느 집으로 가는지 나 몰라. 이따 전화 오면 글로 가야 돼. 왜냐하면 어머님은 자산관리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집 사면 집값은 오르고 또 다른 집으로 가면 또 돈이 생기고 나는 봉급만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야, 내 103동이라고 했는데 105동이더라. 우리 집 가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매일.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죠.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는 모든 게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다 익스큐즈가 됐어요. 다 용서가 됐어요. 회사에서 곤두면 아무런 적이 없는 거거든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우선의 그런 일이었고요. 근데 이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세탁까지 해줘요, 세탁까지.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부부 애까지 봐줘요, 애까지. 이런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 회사는 같이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회사가 점점 인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직원 채용 시에 가족 관계를 고려해서 부부 동반 식사도 하고,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런 직원은 뽑으면 곤란하거든요. 특히 임원이 되거나 여러 사람을 그 같이 일을 하거나 리더로서 일을 할 때는 가족 관계, 그 부부 관계가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요 그룹의 임원을 선정하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 관리예요. 가정을 제대로 못 끌고 가는 사람은 회사를 잘 끌고 가겠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옛날엔 끌고 갔어요. 가정이 엉망인데 회사에 나와서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회사에서 일을 못 해요. 회사에서 계속 딴 데만 보고 있거나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그럼 그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중독.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생활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저희 때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일해, 그냥 일.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해. 예. 집이 무서워. 회사가 편해. 그래, 일요일 날도 회사에 가고, 일요일 날도. 그건 곤란한 거죠. 평소부터 밸런싱을 맞춰서 가정과 직장을 잘 꾸려가지 않으면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면 그 다음에 가정 생활에 연결성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일 중독의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쉴 때보다 일할 때가 더 편해. 나는 일이 더 좋아. 나는 그런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노는 게 더 좋죠. 뭐 일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되면 심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 네.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이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자기 승부를 거는 거는 너무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우둔하고 무지하고 그런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런 그 밸런싱이 있는 거죠, 다. 그래서 그런 그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 중에 가족하고 외식하러 가서도 계속 이메일 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면 잘못하면 가정생활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겨요. 탈락하는 일. 그거는 진짜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한 일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이에요. 황혼이혼이 뭐예요? 황혼이혼이 완전히 이런 거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이제 진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는데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얼굴을 정색을 하고 이렇게 계속 위부터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 나이 60 넘어서. 네. 이건 진짜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비극은 뭐예요? 정년퇴직하고 이제 진짜 와이프랑 같이 좀 어떻게 잘 살려고 그러는데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요. 계속 혼자 사세요. 이렇게. 이게 황혼이혼의 위험이에요, 위험. 네.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죠. 황혼이혼의 비율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황혼이혼에 뭐 예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그 가치 있는 시간을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만 계속 오래 있으면 아내가 저를 스캔하기 시작해요. 위부터 아래까지. 지적사항이 56, 57,
155 뭐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간을 안 두면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그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거리를 둬야 되는데 평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거리 두는 연습도 하고 또 서로 포옹할 수 있는 그 연습도 하고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그때부터 갑자기 야 오늘 정년퇴직 손잡고 같이 가자. 갑자기 돌변해갖고 막 그냥 껴안고 야 뭐 오늘 어디 갈 거야 같이 가 그러면 부담스럽죠. 야 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가정관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부터 이제 그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정관리가 잘못되면 다른 저 모든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치명적인. 복구할 수 없는 영향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그 잘못돼 갖고 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진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이게 뭐 국가적으로는 핵이 무섭지만 이런 그 가정 생활은 진짜 한번 깨지면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접착제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력 관리에 있어서도 이 가정 관리가 잘못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 지사에 한 그 예전이죠. 뉴욕 지사에 한 6년 정도 근무했는데 지사에 가면 부부가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부부는 부부간의 금슬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남편하고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요. 예. 둘만 있으니까 서로 그냥 지적사항이 많아지고 서로 뭐 스캔할 게 많아지고 그냥 이게 같이 있는 게 숨 막혀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지사 생활을 그 중단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도 많이 생기고요. 또 저희 때는 기러기 아빠나 기러기 엄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생활 때문에 가정이 그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시간은 사실 이게 교과서는 아니고요. 참고서죠. 뭐 제가 살아온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야 저런 놈도 있구나. 괜찮네. 아니면 웃기지 마.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가정 관리에 있어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건강 관리가 치명적으로 가정 때문에 건강을 잃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관리의 요인이 옛날에는 이제 가정 관리가 이런 시대였어요. 이순신 시대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죠? 아빠가 법이에요. 왜? 너 왜? 왜냐하면 아빠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아빠한테 뭐 괜히 반항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엄마도 돈도 벌고 이게 엄마가 힘이 세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그래서 우리 그 가정 관리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요. 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요새 한번 놀이터나 이런 데 한번 나가 보세요. 애들을 누가 데리고 와요? 아빠들이 다 데리고 와요, 아빠들이. 그리고 애들 안 데리고 오면 아빠가 굉장히 부러워요, 딴 사람이. 그죠? 요새는 육아의 담당은 아빠로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딸 가진 아빠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인 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여기. 왜 그 아빠들이 애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렇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날 아빠의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아빠가 돈도 벌어오고요. 그리고 대개 서울을 갔다 오는 사람은 아빠거든요. 엄마나 뭐 저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아빠한테만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미국의 저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그럼 뭐 조지 워싱턴 그럼 아빠만 알고 딴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검색해 보거든요. 아빠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며칠씩 틀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신뢰가 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처럼 그런 권위나 그런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끌고 가면 그 가정은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요새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야 빨리 검색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정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관리의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가정관리의 이해관계자가 누굴까요?
가정관리의 이해관계자는 부모님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식도 있고, 친척, 친지도 있고,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영어로는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부부한테 있는 사람. 가장 우선순위가 부부에 없어요? 부부한테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있어요? 우선순위가. 가정관리의 우선순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뭐, 예. 누구한테? 부부? 부모? 부모요? 예. 다시 부부. 부부한테 2명밖에 없어요. 이거 큰일인데. 또 자식. 자식한테 있어.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저는 우선순위가 이제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부부한테 있어요. 최우선순위 부부한테 있죠.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부부한테 있다고 손드는 비율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건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인. 부부한테 있죠. 당연히. 왜 부부한테 있나 한번 보죠. 그래서 가정관리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정신은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 멀린 사람한테 힘을 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는 잘하고 남의 집 아내한테 잘하고 자기 집 아내한테는 막하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가까운 사람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막 줘.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가 상처 준 줄도 몰라요. 칼로 막 이렇게 긋고 다니니까 모른다고 저 사람은. 나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저쪽에서 상처 난 것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여기 이런 책도 있어요. 엄마를 여기 이런 책 있죠? 딸은 엄마의 뭐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딸이 엄마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아갖고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가끔 위로를 해주는 게 저희 딸들이 자기 어려운 일을 다 얘기하죠. 저도 얘기하죠. 그 와이프는 어디다 풀겠어요? 그 와이프는 저한테 풀어요, 다시. 감정의 배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뭐 가족이 그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거든요. 가족도 예의를 갖춰서 서로 열과 성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관계 깨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야, 뭐 와이프가 뭐 집에서 그것도 안 해? 뭐 완전히 그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설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부모님하고 장모님하고는 어떻게 할까? 자녀들하고 어떻게 할까? 근데 가장 저는 키가 부부이기 때문에 오늘 저의 뭐 강의는 뭐 부부고요. 근데 일단 부모님하고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제가 그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장모님한테는 의사소통 창구를 아내를 통해서 해야 돼요. 아내를 통해서. 이게 의사소통 창구가 복수가 되면은 서로 이게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이 사람 얘기 다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저는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대변인이 있으니까 대변인한테. 그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 대변인한테 얘기하고. 그래야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전체적인 우리 가정의 의견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 노이즈가 많이 생깁니다. 소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야,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래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건 나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가정 관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친가하고 처가를 구별하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월 친가에 100만 원, 처가에 50만 원. 할복하는 거의. 이건 곤란한 거죠.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똑같이고 처가 우선이에요. 처가 우선. 저는 처가가 우선이에요. 처가를 먼저 하면 제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친가에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해. 근데 이건 머리가 나빠. 친가에 먼저 해.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그 마음이 아픈 거는 리카바가 안 되네. 그 복구가 안 돼요. 연고 발라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친가하고 처가는 차별하지 말고 처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뭐 어제도 우리 오장동 냉면집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왔는데 점점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80대 뭐 중후반 이렇게 되시니까 힘드시고 그러지만 그럴 때 식사를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 자식이고 아내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그래서 식구잖아요. 그죠? 예. 같이 식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쇼킹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그 냉면 값을 저희 아버님이 내셨어요. 평생 대부분 내가 내는데 제가 내자는 거 처남하고 우리가 n분의 1 하는데 이렇게 하여간 우리 아버님이 내셨다는 즐거운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고부간의 문제잖아요.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최고 드라마 소재. 누구나 다 아는 문제. 예? 해법이 없어요. 고부간의 해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해법이 없고. 또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교육 문제 아니에요? 교육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예. 고부간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는 아내하고 상의해야 돼요. 아내하고. 예.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저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신 분들도 그런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아내 대변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안 되면 이미 첫 번째 스텝을 잘못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돼요. 요새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엄마, 내가 어저께 말해요. 내가 넘어져갖고 완전히 이 온몸이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30분 있다가 이제 괜찮아요. 병원 갔다 와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고 저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좀 시간을 두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현지 중계, 동시 중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부모 역할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근데 뭐 저도 제 자식을 제 마음대로 못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입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매월 용돈을 드리고 그죠? 때때로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선물을 왕창 하나를 크게 드리는 게 좋다. 아니면은 잘잘이 조금씩 드리는 게 좋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하여간 캐시를 좋아하시는 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특히 세월이 갈수록 물건을 사드리면 취향이 안 맞아갖고 갖다 버려놓는 게 많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 굉장히 멋있는 옷인데 사다 드렸는데 가보면은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사줬지 있어. 꺼내봐요 그러면 있어. 그게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캐시가 중요하다. 근데 있어야지. 자식 양육의 어려움 진짜 양육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자식 문제는 뭐 저는 이제 큰 애는 시집 가고 둘째도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 MBA를 하고 있지만 둘 다 이제 30대 중반 뭐 이렇게 됐지만요. 애들하고 제가 1년에 즐거운 시간이 예전에 보면 1년에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은 많죠? 여러분들은 많기를 바랍니다. 네. 평소에는 별로 없어요. 애들하고 즐거운 시간이 어떤 때세요? 애들하고 즐거운 시간. 제 경험을 보면 애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10분? 20분? 그때예요. 그거 다 먹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애들한테는 일단 기대 수준을 낮춰야 돼. 기대 수준을. 기대 수준을 높이는 사람 있죠? 엄마, 나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러면.
야, 전교 1등, 전교에서 몇 등이야? 이렇게, 그죠? 그 완전히 그건 뭐 리듬 깨는 거죠. 그러면 야, 너 잘했다. 진짜 내 딸이다. 이래야 되는데, 전교에서는 몇 등이야? 전국에서는 뭐 이런 거 아주 거의 죽이는 거지. 두 번 죽이는 거. 다른 집 애랑 비교하면 안 돼, 이렇게. 그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참 어렵죠. 그것도 먼저 사주게 되고. 예?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결핍이 큰 교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없어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에서 가장 저의 어려운 점의 하나가 소풍날 김밥을 안 싸죠. 소풍날도 이 단무지하고 멸치 이걸 사주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야, 내가 앞으로 애 가지면 우리 애들은 맛있는 걸 사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핍이 오히려 제 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좀 참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참아주려면 어디 도시락집 가갖고 최고 도시락 사갖고 가서 갖고 와서 먹이는 거죠. 근데 때로는 애들한테 결핍을 제공하고 또 결핍을 좀 참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한테. 예. 그래서 어떤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찍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의외로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사람 중에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일부러 그러시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완벽주의. 특히 이게 스카이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온 아빠가 그런 일이 많아요. 야, 나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근데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학교 그냥 간신히 졸업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넌 나보다 정말 낫다. 최고야. 그러니까 애들이 좋은 학교 가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너만큼 공부하면 정말 원이 웃겠다. 네가 내 꿈을 실현해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해 갖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거 언젠간 폭발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죠? 야, 아빠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이목을 최우선시해서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뭐 옆집 철수는 전교 1등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일은 양육이 엄마만의 몫이 아니거든요. 아빠가 적극 같이 해야 돼요. 아빠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애들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야, 네가 해서 그랬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반에서 1등 했으면은 반에서 뭐 A를 받았다 그러면 A가 몇 명인데? 그건 왜 따져? A면 A지. 그냥 칭찬을 해야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의 자식에 대한 투자 원칙, 생활 원칙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면 아끼지 말자. 네. 그래서 제가 둘째가 우리나라 S그룹에 있었는데 제가 MBA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주겠다. 네. 자식한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나중에 재산으로 남겨줘봤자 뭐 걔가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할 때 써야죠.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편애하거나 특히 첫째, 둘째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첫째가 좋아.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거 다 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 예? 나는 둘째가 너무 귀여워. 나는 막내가 최고야. 막내가 나를 꼭 빼닮았어. 뭐.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매력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둘을 똑같이 진짜 정당하게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외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빠의 역할이, 저는 엄마의 역할은 잘 모르니까, 내가 엄마가 아니니까 아빠의 역할이 유머의 공급자가 돼야 돼. 애들한테.
애들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애들이 아빠가 얘기해서 웃는 그런 그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애들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가끔 가다가 밥 먹다가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식탁 밑으로 다 쓰러져서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가는 몇 번 그 뇌진탕에 걸릴 뻔한 그런 거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그런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칭찬할 게 없잖아요. 집요하게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칭찬하면 안 돼요. 야, 너 오늘 뭐 아침도 먹고 참 대단하다. 옆집 애들만큼이나 잘 먹는구나. 이런 칭찬은 하지 말고 집요하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칭찬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걔가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애가 없는 데서. 애 친구 엄마나 애 친구나 딴 사람한테 칭찬해. 딴 사람한테. 우리 애를. 걔 앞에서 칭찬하면 효과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 칭찬해. 애는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걔가 그 방에 안 있어요. 벽에다 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때 칭찬해야 돼요. 야, 우리 애는 진짜 나는 우리 애처럼 착한 애는 처음이야. 이런 걸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10분 발휘해 갖고 해야 돼요. 자,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부부 생활의 원칙이에요. 부부 생활의 원칙의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아내는 승부의 상대가 아니에요. 아내한테 이기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아내한테 이기면 안 된다 이거죠. 아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부부 생활에. 왜냐하면 세상 밖에 나가면 이길 놈이 셌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집안에서 이기려고 그래? 집안에서.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집안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존심은 쓸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한테 자존심을 써. 딴 데 가서 써. 딴 데 가서. 와이프한테는 무조건 져야 돼. 무조건. 그게 제 1원칙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 소득의 50%는 아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소비를 하고 있지만 모든 1,000만 원 이상 저희가 소비를 하는 거는 공동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아래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물어보고요. 저도 쇼핑을 하면 제 아내가 옷을 고르거나 그럴 때는 제가 꼭 선정을 해줘요. 제가 언제나 골라왔기 때문에. 지난 3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옷가게나 이런 데 가면 앉아있는 남자들이 요새는 많아요. 근데 한 10년 전에 이럴 땐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선구자예요, 그쪽에. 그래서 아내의 쇼핑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쇼핑하려면 아내의 쇼핑 생리를 알아야 돼요. 쇼핑 생리가 제가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한 게 아내가 만일에 옷을 사러 갔다면 옷을 사러 간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백화점 전층을 쇼핑하는 거지 5층이면 5층을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야 했는데 가지가 아니야. 지금 시작 서막에 서막. 이제 애국가 부르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화 시작한 거예요. 3시간이 지나도 지칠 줄 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부부생활 원칙의 두 번째는 아내도 주부로서 직업인이에요. 직업인이 아내 같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족 관리자고 관계 관리자고 자산 관리자고 구매 관리자고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직업인이에요. 아내가. 또 하나의 주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기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까지 임기가 정년퇴직이 없어요. 정년퇴직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고 남편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에요. 또 하나는 휴무가 없어. 휴무가. 일요일 날이라고 밥 안 먹어요? 국경일 날도 먹죠? 어떤 날은 배 아파도 먹어. 일단 먹고 소화제 먹어. 뭐 이거. 때려주고 싶어 진짜. 안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보상이 없어. 보상이. 급여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도 9 to 5다. 이제 너도 직장인이다. 연월차도 쓰고 국내 연수기회를. 그래서 제가 국내에 연수기회를 줄 수가 없어갖고 제가 시기업에 다닐 때 저는 해외 출장할 때 언제나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일 볼 때 아내는 바깥에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 파리나 이런 데 나보다 더 잘 알아. 예. 나는 회사에서 일만 했으니까. 그런 게 그 해외 연수 기회를 언제나 줬고요. 업무에 대한 보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한 달에 일정 밝힐 수는 없지만 일정 수입을 아내 몫으로 해서 아예 띄워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보면. 갑자기 딴 사람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혜택이 어디로 갔느냐? 저한테 와요.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퇴근 후에 주말 가서는 공동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말은 저희는 그 언제나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저는 주말 약속을 안 해요. 네. 주말에 저희는 그 안 본 영화가 없어. 거의 다 봐. 네. 책방도 가고 뭐 시장도 가고 그 둘이 맛집 먹방 여행도 가고 그렇게.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지속적인 유머와 위트의 공급자고요. 유머를 공급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솔직함이 없어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를 그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하고 따뜻한 웃음을 주는 남편하고 어떤 남편이 더 좋아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오면서 따뜻한 남편이에요. 지속적인 감정 계좌를 축적을 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지 갑자기 야 오늘은 잘하는 날 내일부터는 못하는 날 이러면 안 돼요. 평소에 잘해 평소에.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진심으로 잘해야 돼. 진심으로. 아내에게 조건을 걸면 안 돼. 왜 아내한테 조건을 걸어? 야 요번에 그거 하면은 말이야 내가 옷 사줄게. 그건 아니야. 네, 조건 걸 필요 없어요. 근데 평생 동반자인데 무슨 조건을 걸어요. 서로 너무 좋은데. 네,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스킨십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뽀뽀도 하고 여보 잘하고 와. 걱정하지 마. 아까도 또 오면서 또 차에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그런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스킨십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스킨십 할래? 이거 안 돼요. 평소에 제가 35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근데 계속. 그래서 때로는 좀 야단을 맞으려도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엄마를 존중해야 돼. 리스펙트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를. 그러면 아빠는 자동뻥으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하는데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매일 전화해요. 그리고 점심에는 또 전화하고 저녁에 왜 전화하게요? 저녁에 뭐 먹나? 먹는 게 가장 큰 저의 또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 뭐 먹어? 나가서 사 먹자. 뭐 이렇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이렇고요. 제가 이런 사진을 보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워낙 이런 남자가 아니에요. 이게 미국 국무성의 기록 보관소에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아내가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지게에 저 이렇게 업고 6.25 때 피난 간 거예요. 피난. 우리는 이런 남편이에요. 이런 남자들의 후예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갖고 말이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굉장히 극진히 사랑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부부생활 원칙 완결표는 이거예요. 아내 말이 무조건 옳다. 이게 제 그 완결편입니다. 부록으로 혹시 의문이 있으면 아내에게 다시 물어본다. 이게 완결표죠. 오늘 이게 남편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하여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가끔 혼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뭐 때문에 칭찬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내한테 물어. 지금 뭐냐 이렇게.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우리 남편들이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게 우리가 부부 중심으로 우리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죠? 그리고 아내에 대한 거의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거의 종교처럼 생각해라. 아내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한 3만 불 정도 국민소득이 돼 있잖아요.
5만 불이나 6만 불 가기 쉬워요. 우리가 각 가정이 이런 시너지를 내면은 엄청난 국가적으로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의 그 첫 TV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그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